하면 할수록 더 이 웅덩이에 깊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슬럼프에 빠지는 게 근데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내가 발로 해도 이거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농구를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라도 알면 처방을 내릴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아, 내가 아프니까 이런 감정들이 들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로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야심차게 시작하는 컨텐츠의 첫날입니다. 네, 어떤 컨텐츠죠? 오늘 컨텐츠는 우동원 선생님이 야심차게 기획한 컨텐츠고요.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좀 네. 진솔한 이야기를 그렇죠. 나눠보자 하는 그런 컨텐츠. 근데 또 저희끼리만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술터뷰의 첫 번째 시간을 빛내주실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태주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농구공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은퇴 이후에 이제는 신인 작가로 잠시 활동하고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술을 한번 골라볼까요? 네. 저희의 긴장을 네. 풀어드려줄 맥주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또 신인 작가로 최근에 데뷔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쓰시게 된 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4명이서 이제 책을 같이 함께 이제 적어봤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문득 좀 숨 쉴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저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도 어떤 틈이 있어야 된다. 그 틈이 좀 나에게 큰 위로가 또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이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이 드리블도 잘하시지만 이쪽 드리블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묻고 싶었던, 또 듣고 싶었던 얘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프로 선수로서 성공하셨고 말하자면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커리어도 이렇게 잘 이뤄내 오셨다라고 말씀들을 들었어요. 이 자리까지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원동력이라든지 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은 듣고 싶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었던 건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어렸을 때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고 그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어떤 경제적인 좀 도움을 제가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안에 내면에는 돈에 대한 어떤 결핍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딱 머릿속에 자리 잡히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SK에서 시작을 하셨죠. 네. 그리고 트레이드를 몇 차례 경험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트레이드가 결정이 되면 그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바쁘다고 해야 되나 좋지 않다고 해야 되나 뭐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실 드는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단했던 SK에서 신인상을 받고 굉장히 출발을 잘 했기 때문에 저는 SK와 굉장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동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던 거고 어렸을 때는 단지 기분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과정이 몇 번 더 있고 나서는 맞아 내가 또 새로운 팀에 가서 또 내가 내 할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 돼라는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힘든 기억이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적을 하시면서 그때 한번 큰 슬럼프, 큰 힘든 경험을 하셨잖아요. 당시에 전 기업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양 KGC라는 팀에서 KCC라는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좀 높은 연봉을 받고 이 팀을 이적을 했어요. 실제로 그 김태수 선수만 가면은 우승이다. 우승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력의 상승은 뭐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여기서 저기를 패스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경기 두 경기 못 하고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계속 저는 이제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거기서 또 헤어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이 웅덩이에 깊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슬럼프가 왔죠. 저는 완벽하게 참패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말 궁금했던 게 대학교에서 프로 처음 가실 때도 그때 처음부터 잘하셨고 그리고 SK에서 이제 옮기신 뒤에도 바로 잘하셨는데 이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슬럼프에 빠지는 게 근데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내가 발로 해도 이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농구를 못하지? 왜 내 몸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라도 알면 처방을 내릴 텐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굉장히 이제 압박감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신인 때는 사실 기대주였기 때문에 사실 크게 잃을 게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 속에서 팀을 이적을 했고 그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부담감, 항상 잘해야 된다는 강박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좀 짓누르고 있지 않았나. 아마 이렇게 상황을 조금 반전시켜 보시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식으로 그때는 극복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위로의 말을 적어놓은 한 요 정도 되는 되게 조그만한 책이 있었어요. 그런 책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제가 잘했던 DVD 영상을 계속해서 밤새도록 돌려봤어요. 야간에 나가서도 슈팅도 하고 했는데 경기장만 가면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할 때는 경기장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냥 좀 나버리는 상황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그때 제가 스스로를 보듬어주지 못했어요. 저도 저를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연봉을 많이 받더니 너 지금 건방져진 거냐? 그냥 스스로를 계속 공격했어요. 근데 정말 아니거든요. 어떤 선수도 경기장 나가서 못하고 싶은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연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코트장 안에 들어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은 게 선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미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나를 공격하는 그런 목소리, 그 생각이 정말 괴롭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어지면서 좀 잘 안 되면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도 좀 그렇게 스스로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셨던 거예요? 네, 원래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이제 선수들이 동네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농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좀 몰아붙였던 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앞에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책에도 이제 여러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혹시 우울증은 아니었을까라는 식의 얘기도 하셨던데 돌아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울증이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찾아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전문가분들한테 진단을 받았다면 뭐 상중하가 있으면 상에 가까운 우울증이 아니었을까라는 정말 사람도 만나기 싫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너무 짜증나고 하기 싫고 사람 대면하는 것도 싫고 지구공항에 있으면 진짜 숨고 싶고 그냥 다 나와버리고 싶고 이런 어떤 그런 상태에서 사실 경기를 뛴 거니까 경기는 또 뛰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욕을 듣더라도 이제 농구는 했어야 되니까 그냥 정말 미쳐버리겠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팀이면 뭐 멘탈 코치, 심리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거의 없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이제 선배님들, 뭐 코치님, 감독님들 다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힘들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가서 연습량을 늘리고 이렇게 또 살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고 자라온 세대고 결국엔 다들 비슷한 방식으로 상황을 이겨내 오신 분들만 주변에 계셨기 때문에 뭔가 다른 시각을 갖기는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슬럼프의 시기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어떤 계기가 되셨던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또 표현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라는 얘기가 책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1, 마음 2 이렇게 두 가지로 부분을 하셨는데 뭐 어떤 마음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이제 먼저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에 나와 있는 마음이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이고 계속해서 성공, 더 노력, 최선 이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해서 요구하는 마음 1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선수 생활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한테 크게 영향을 준 저의 자아였던 것 같고 그렇게 슬럼프가 지나고 나서 이 마음 2가 어느 순간 좀 더 커져 있는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집필을 하면서 그때 순간을 돌이켜 보니 내가 굉장히 이 마음 1이라는 자아에 사로잡혀서 얘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왔구나. 근데 슬럼프가 지나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는 이 마음이 저를 좀 돌봐주는 마음 2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또다시 삶을 바라보는 어떤 이 방향이 조금 달라진 상태에서 또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무조건적인 내 편이었던 거죠. 나를 안아주고 못해도 괜찮아. 좀 못하면 어때? 너는 괜찮아. 열심히 했잖아. 근데 이런 마음이 사실 거의 대부분 없어요. 선수들도 없고 주변에 또 경쟁을 하면서 어느 분야든 살아가시는 분들은 보통 마음 일의 자아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마음 이가 좀 커지면서 그 마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좀 높은 연봉과 함께 이렇게 이적을 하신 데 있어서의 압박감이 슬럼프에 또 작용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뭐 이런 농구 외적인 요소들도 사실은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2014년에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 2년 동안 아버지께서 암투병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2014년 2월 초인가 1월에 돌아가셨죠. 네, 지금 올해가 딱 10주년 되네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구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아버지께 많은 걸 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던 거죠. 네. 그러면서 조금 공허해지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굉장히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존재가 부재가 저한테는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 저한테는 또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시점이 정확하게 좀 어떤 시점이셨어요? 시즌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시즌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이제 부산 경기가 있어서 부산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잠깐 뵈러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친척들인데 침상에 누워 있는 분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말 왜 마치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아버지께서 식사를 못 하셔서 정말 살이 다 빠지셔서 정말 뼈만 남아 있는 상태. 정말 그런 상태여서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네. 너무 변하신 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아버지의 그 투병 소식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투병 사실을 알리면 또 보는 사람들마다 너 괜찮냐 뭐 이렇게 또 아버지한테 말씀하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까봐. 근데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날에 수원 선수가 돼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팬분들께 한마디 하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팬분들보다는 아버지께 좀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보내드리는데 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됐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 지금 아버님께 좀 한마디를 좀 하고 싶어요.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데 너무 많이 사랑하고 아버님의 어떤 희생과 노력으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또 여러 팬들 앞에서 농구를 할 수 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우울증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많이 쓰는 이론이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잖아요. 그때 이제 정말 그 원동력일 만큼 사랑했던 그런 아버지를 잃으셨던 건 그로 인해서 또 우울증이 충분히 발생하실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버지 때문에 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확실한 건 제가 농구를 어떤 이유에서 간에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저의 우울함을 만들어낸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 일이 아직도 좀 많이 작동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너무 잘하고 싶었던 마음 또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던 뭐 왕관이라고 하면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던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그거를 감당을 할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선수였을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는 뭐 정말 고통스럽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왕관의 무게라는 말이 너무 멋있었어. 아무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네, 어쨌든 이 슬럼프도 이제 끝이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꿔보시려고 노력을 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슬럼프를 극복했다라는 말을 보다는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좀 뭐 마음도 그렇고 좀 놔버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오히려 놔버리니까 좀 잘 지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그 우울감은 계속해서 한 2, 3년 동안 더 지속이 됐었어요. 제가 뭘 좋아하나 뭘 할 때 기분이 좋아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배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됐을 때 작은 행복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마음 일은 네. 마치 그 인사이드 아웃의 불안을 같아요. 네, 계속 책짓질하고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리고 마음 이는 조이처럼 행복하고 나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런 마음인데 불안이의 마음으로 계속 마음 일로 계속 살다 보면 그렇게 새로운 걸 하면서 즐겁다 하더라도 이런 걸 하면 안 돼 라면서 또 이렇게 억압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럼 그 마음 일을 조금 키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기분이 뭐 찜찜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어제가 기억이 안 나. 근데 뭔가 사고는 친 것 같아. 그 엄청 찜찜한 기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알 것 같아요. 너무 비교 좀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프니까 이런 감정들이 들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뭘 배우고 하면서 농구처럼 1등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 배운 행위 자체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저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일 좋았던 건 저를 돌봐주는 마음이를 더 크게 만들었던 거. 야 태수라 괜찮아. 너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 너 지금 너의 삶은 굉장히 퍼펙트해. 잘 되고 있어. 너 지금 단지 너무 좀 못할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희한하게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 책들의 구절이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특히 저는 이 구절이 좋았습니다. 빠르게 달리는데 익숙한 나는 속도가 줄어들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막상 속도가 줄어드니 끝날 것 같은 나의 삶은 그 나름의 속도로 흘러갔다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네. 선수 때는 정말 외발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내 자리를 빨리 내어줘야 되고 또 밟지 않으면 위에 선배들을 또 잡아먹지 못하는 결국에는 그 외발 자전거에서 내려올 수 없는 페달을 빨리빨리 밟아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 슬럼프를 겪고 나서 어떤 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를 키워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를 위로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안 잘해도 돼 이제 너 충분히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너무 많은 걸 해냈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거 내가 알아 천천히 가도 분명히 또 너의 자리는 어딘가 또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선수 거의 말미쯤에 뭐 한 3년 정도 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천천히 가도 분명히 제 자리가 있었고 제가 할 일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내가 너무 굉장히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또 내가 더욱더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진료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이 마음가짐이라는 걸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에 대입해보자면 마음일이란 건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마음 이해 모두로만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불안은 이제 여전히 내 옆에 있지만 나는 그걸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진료실에서 뵙는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씀 또 들어보고 싶었던 게 마음일 마지막에 보면 적당히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뭔가를 이루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지 뭔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마음이 힘들거나 뭐 좀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또 혹은 이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은 내려놓되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위로를 할 때 상대한테는 너 아프잖아, 너 좀 쉬어, 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한테 아픔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물론 뭐 1등을 해야지만이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잠깐 어떤 그런 마음이를 키워줘서 나를 좀 돌봐주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근데 또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조율이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 지금 숫자를 뜨는 거 봤어요. 네, 숫자를 뜨는데 해보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그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힘들 땐 내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정신과 의사라서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문재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으로 한 번 더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 살아온 어떤 삶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힘든 시간이지만 김재료 선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시간 안에서도 뭔가 보물 같은 삶의 방식을 좀 바꿔줄 만한 단서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 책에서 이제 책을 이제 적을 때 원래는 썼던 내용인데, 혹은 주변에 옆에 있는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그때 당시 인생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것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위로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말 없이 뭐 옆에 있어주든지, 오히려 평소처럼 뭐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훨씬 낫지, 아니면 오히려 내버려 둔다던가, 아니면 혹은 그냥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던가, 이게 저는 훨씬 더 큰 위로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위로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 저는 이제 오늘 썸네일 딱 나왔다. 위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위로 뭘로 하세요? 빈투의 위로로 하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조금 뭔가 깊이가 얕은 어떤 위로의 말로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진짜 조금 기다려주고 내가 그냥 옆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정도가 더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김세일 선수의 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슬럼프를 겪을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난 잘못된 선택,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정말 쓰나미 같은 폭풍이 저에게 인생에서 지나갔어요. 근데 잿더미만 남았을 줄 알았는데 그 잿더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선물들이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선물들을 잘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조금 바꾸고 나니 제 삶이 오히려 좀 풍족해지고 또 좀 더 여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혹은 또 지금 마음이 힘들거나 조금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온전히 좀 받아들이시고 제 3인칭으로 자기를 좀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다 마음이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를 조금 더 키워서 본인 스스로를 조금 더 보듬어주고 본인에게 좀 더 위로를 해준다면 분명히 그 터널의 끝은 있기 때문에 그 터널이 또 그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라고 또 생각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부자들의 술터뷰 첫 번째 시간은 김태준 선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태준 선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또 먼 훗날 혹시 또 다른 책을 적게 된다면 자, 다음에 저희랑 하시죠. 그것도 좋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고 흥미로운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